친정을 그리며 오른 고갯마루. 고려시대가 끝나갈 무렵 경상남도 마산포에 가난한 양반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삭바느질로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지요. 이 집에는 17살 된 큰딸과 13살 된 작은딸, 그리고 10살 된 아들, 이렇게 3남매가 있었습니다.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지만 집안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형제들끼리는 우애가 두터웠으며 어머니에게는 효성이 지극한 참으로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어머니가 병이 들어 알아누운 것이지요.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삭바느질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가족들은 끼니거리가 없어 굶기를 밥 먹듯이 해야 했습니다. 양반집의 이웃에는 박물 장수를 하는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아주머니가 양반집에 찾아와서 어머니에게 말하였지요. 좋은 혼처가 나왔어요. 아주 돈이 많은 부잣집인데 혼인만 이루어지면 신부집에 논밭 수십 마지기를 주겠대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큰딸을 시집 보내세요. 어머니는 박물 장수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였어요. 논밭 수십 마지기를 주면서까지 딸을 데려가겠다니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감청골 윤진사댁 아닌가요? 어머니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다는 대답이었지요. 어머니는 펄쩍 뛰며 말하였어요. 윤진사댁이라면 반신불수에 말을 못하는 노총각 아들이 있는 집 아닙니까? 아무리 그 집이 우리 고장에서 가장 큰 부자라지만 내 딸을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겠습니까? 압니다, 알아요. 하지만 집안 형편을 생각하셔야지요. 논밭 수십 마지기를 받는다면 끼니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병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눈 딱 감고 큰딸을 시집 보내세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딸아이를 윤진사댁 며느리로는 보내지 않겠어요. 어머니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박물장수 아주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며칠 뒤에는 큰딸을 따로 만나 좋은 말로 구슬렀습니다. 내 말대로 하려무나. 집안도 살리고 어머니 병도 고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야. 네가 마음먹기에 따라 식구들의 장래가 달라지는 것이란다. 큰딸은 박물장수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지요. 좋습니다. 아주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잘 생각하였다. 박물장수는 큰딸의 등을 두드리며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딸은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감청골 윤진사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윤진사 집에서는 약속대로 논밭 수십 마지기를 주었지요. 그래서 가난한 양반집에서는 더 이상 끼니거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을 뿐 아니라 어머니의 병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집살이는 고달팠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된 큰딸을 머슴처럼 부리며 틈만 나면 잔소리를 늘어놓았지요. 큰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였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무서워 잠시도 앉아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시집 온 지 3년이 다 되도록 아기가 없자 시어머니는 큰딸을 더욱 구박하였어요. 걸핏하면 손자를 안겨주지 못할 바엔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지요. 이렇듯 매운 시집살이에 큰딸은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흘리곤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시집 온 지 3년이 되면 근행이라고 하여 부모님을 뵈러 친정에 다녀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시집 온 지 3년 하고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큰딸은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말하였어요. 어머님, 친정에 다녀올까 하는데 허락해 주세요. 친정 어머니와 동생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친정에 보내달라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거라. 시어미에게 손자 하나 안겨주지 못하면서 무얼 잘했다고 친정 나들이를 하겠다는 거냐? 안 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청에 버럭 화를 내며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큰딸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누워있던 남편이 울고 있는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종이에 붓으로 무언가를 써서 아내에게 보여주었지요. 아내는 그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친정에 꼭 다녀오고 싶소. 그럼 나를 따라오시오. 남편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지척지척 앞장서서 걷기 시작하였어요. 감천골 윤진사 집에서 친정집으로 가는 길에는 작은 고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고개까지 데리고 와서는 걸음을 멈추고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개에서 기다릴 테니 얼른 친정에 다녀오라고 손짓을 하였지요. 큰딸은 고개를 단숨에 달려 내려갔어요. 3년 만에 친정에 가다니 이게 꿈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큰딸은 친정집 마당으로 뛰어들며 외쳤어요. 어머니! 그러자 어머니가 달려나왔습니다. 아니, 네가 어쩐 일이냐?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큰딸이 대답하였어요. 어머니, 잠시 다니러 왔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지요? 고생은 무슨, 우리는 네 덕분에 살림이 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니, 아주 건강해 보이세요. 병은 다 나으신 거죠? 그럼 다 나았지. 그나저나 네가 시집살이를 하느라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렇지? 큰딸은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품에 안겼어요. 어머니, 시댁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모시고 이 집에서 동생들이랑 예전처럼 오순도순 살고 싶어요. 큰딸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호통을 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여자는 출가 외인이거늘. 얼른 시댁으로 돌아가거라. 큰딸은 3년 만에 친정집에 왔으니 단 며칠만이라도 친정 식구들과 같이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에 못 이겨 저녁이 되자 친정집을 나서야 했어요. 큰딸은 그제서야 고개에서 기다리겠다던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내 정신 좀 봐. 남편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으니. 큰딸은 발걸음을 재촉하여 고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약속 장소에 도착한 큰딸은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남편이 쓰러져 있었던 것이지요. 큰딸은 달려가 남편을 일으켜 안았어요. 그러나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크게 낙담한 남편은 머리를 바위에 부딪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남편은 유서도 남겨놓았어요. 시댁에서 도망쳐서 잘 살라는 내용이었지요. 그러나 큰딸은 남편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20살의 과부가 된 큰딸은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시부모를 정성을 다해 섬겼지요. 그 후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큰딸은 친정 소식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음력 8월 17일에 고개 위로 올라갔습니다. 고개에 서 있으면 고향 사람들을 만나 친정 안부라도 전해드릴 것 같아서였지요. 그런데 때마침 친정 어머니와 동생들도 고개로 왔습니다. 고개에 서 있으면 감천골 사람들을 만나 시집간 딸의 안부를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였지요. 큰딸과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은 고개 위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얘야. 몇 년 만에 만난 식구들은 반갑게 얼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지요. 이런 일이 있은 뒤로 사람들은 이 고개를 만날 고개라 이름 짓고 만남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경남 마산시 월영동에 있는 만날 고개에는 해마다 음력 8월 17일이면 헤어진 사람이나 서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모여들어 정겨운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고 한답니다. 바위에 새겨진 큰 발자국. 창녕군 영산면에는 벽돌담으로 둘러싸인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 위에는 보통 사람의 발 2개 크기의 발자국이 8군데나 찍혀 있는데 이것이 이 고장의 전설적인 인물인 문호장의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에 이곳에 문호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문호장은 도술과 마술을 부릴 줄 알았다고 하지요. 키는 장대같이 컸고 다른 사람의 2배나 되는 큰 발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또 마음씨가 고와 남을 잘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었지요. 한편 백성들을 괴롭히는 관리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혼내주는 영웅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무렵 벼슬아치들은 힘없는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매우 괴롭혔습니다. 한 번은 관찰사가 창녕 지방을 돌아보기 위해 내려와 영산 땅을 지날 때였어요. 그날은 마침 단오날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아낙네들이 일꾼들에게 줄 점심밥을 해서 이고 나왔습니다. 아낙네들은 이고 온 광주리와 반찬들을 길가에 내려놓고 일하는 사람들을 불렀지요. 점심 드시고 하세요.
그러자 모를 심던 사람들이 점심밥을 먹으려고 우르르 길가로 나왔습니다. 못줄을 잡고 있던 문호장도 마침 배가 고프던 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가에 앉아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난데없이 관찰사 일행이 나타난 것이지요. 길을 비켜라. 밥을 먹던 농부들은 놀라 밥그릇을 들고 좁은 길에서 비켜서느라 야단이었습니다. 빨리 치우지 않고 뭐들 하고 있느냐? 말에 타고 있던 관찰사는 길가에 놓인 밥 광주리 쪽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그러자 밥 광주리가 말발굽에 걷어채이고 말았지요. 화가 난 문호장이 관찰사 앞으로 나가서 한번 쏘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관찰사가 탄 말의 말발굽이 땅에 붙어 꼼짝도 못하는 것이었어요. 오라, 내가 도수를 부린 모양인데 어디 그냥 두나 봐라. 화가 난 관찰사는 문호장에게 곤장을 치라고 포졸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곤장을 막 내려치려는 순간 몽둥이가 뚝 부러지는 것이었어요. 안 되겠다. 저놈에게 활을 쏘아라. 그러자 이번에는 화살이 문호장을 비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더욱 화가 난 관찰사는 마침내 문호장에게 총을 쏘라고 명령하였어요. 총을 쏘자 총알 대신 개구리가 튀어나왔지요. 문호장이 죽는 줄만 알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농부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관찰사는 포졸들을 시켜 문호장을 감옥에 잡아가두게 하였습니다. 포졸들은 문호장을 경산 지방에 있는 감옥에 가둬놓고 영산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호장이 포졸들보다 먼저 영산에 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관찰사는 문호장을 살려두었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지 몰라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문호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도리어 그의 옹졸함을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더욱 화가 난 관찰사는 칼을 빼어 문호장의 목을 치려 하였어요. 하지만 칼은 문호장의 목에 닿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결국 관찰사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문호장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지 말고 큰 산에 입산하는 게 어떻겠는가? 싫습니다. 저는 이도로 사는 게 좋습니다. 관찰사가 못마땅해 하자 문호장은 껄껄 웃으며 말하였어요. 내가 정 못마땅하다면 죽어주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죽고 나면 제사를 지내주십시오. 마침내 문호장은 밀집대 하나를 가져오게 하였어요. 관찰사님, 이것으로 제 겨드랑이 아래를 3번 치십시오. 관찰사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였지만 그가 시키는 대로 하였어요. 그랬더니 문호장은 조용히 숨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단오날이 되면 그를 위해 제사를 지내주었다고 한답니다. 아버지를 봉양한 허수. 우르르 우당탕탕. 허수는 바깥에서 나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허허, 또 시작이구먼. 세상이 어찌 되려고 허구한 날 이런단 말이냐. 아버지는 혀를 찼습니다. 며칠째 사람들은 손에 몽둥이를 들고 몰려다니며
고함을 지르고 심지어 불을 지르기까지 하였어요. 아버지, 밖이 왜 저렇게 소란스러운가요? 허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 있겠느냐? 먹고 살기 어려워 저러는 거지. 먹을 것도 없는데 세금만 걷어가니 난리가 난 게야. 허수는 불안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역시나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몰려가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무슨 일이에요? 허수가 지나가는 한 아주머니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아이고, 그걸 몰라서 물어. 양반님네는 매일 배 터지게 먹고 마시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다니면서 우리 농민한테는 쌀 한 톨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 가고 있잖니. 그럼 다들 어디로 가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궁궐로 쳐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쥐굴로 간단다. 쥐굴이요? 쥐굴에는 왜요? 너도 참 딱하구나. 오죽하면 쥐굴에 가서 쥐를 쫓아내고 거기서 식량을 얻어오겠느냐? 쥐굴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게 있단다. 사람이 쥐굴에서 식량을 얻어온다는 사실에 허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허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허수야, 애비는 술이나 마시고 와야겠다. 아버지의 말에 허수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허수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요. 허수네 역시 곡식이 떨어진 지 오래되었고 며칠 동안 물로 배를 채웠던 터라 매일 술만 마시는 아버지가 야속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새를 무척 좋아하였지요. 얼마 되지 않는 곡식이라도 눈에 띄기만 하면 새의 먹이로 주곤 하였지요. 허수는 사람들을 따라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들의 긴 행렬 끝에 서서 머뭇거리던 허수는 여자와 아이들이 많은 쪽을 따라 걸었어요. 산기슭에 다다랐을 즈음 사람들이 제각각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허수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우왕좌왕 하고 있는 사이 사람들은 바위 밑을 뒤져 쥐굴을 찾아내고 있었지요. 허수도 여기저기 바위 밑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아이 주먹만한 구멍이 허수의 눈에 띄었습니다. 허수는 맨손으로 구멍을 파헤쳤어요. 해구멍이나? 갑자기 허수가 비명을 지르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구멍 속에서 놀란 쥐가 화다닥 튀어나왔기 때문이었지요. 여기저기서 쥐를 쫓고 죽이느라 야단 법석이었어요. 허수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는 손톱이 부러지는 것도 모른 채 쥐굴의 흙을 후벼 팠습니다. 허수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벼, 나달과 콩, 옥수수, 감자 따위가 손에 잡힌 것이었지요. 허수는 치맛자락을 펴서 얼른 주워 담았어요.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조금만 더 찾으면 아버지를 배불리 잡수시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자 허수는 눈물이 날 만큼 기뻤어요. 그리고 치맛자락을 꼭 움켜쥐었지요. 그날 이후 허수는 매일같이 쥐굴을 파서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허수가 가져온 나달들을 새의 먹이로 몽땅 주곤 하였어요. 옛다, 이 녀석들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허허허. 아버지는 술에 취해 비틀비틀 하면서도 부리로
콕콕 찍어 모이를 먹는 새들을 보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허수의 집에 느닷없이 군사들이 들이닥쳤지요.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죄인은 오라를 받아라. 군사들의 호통에 놀란 허수가 방문을 열자 군사들은 허수를 마당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오들오들 떨면서 허수가 물었습니다. 나라에서 내라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으니 죄인 중에도 중죄인이다. 어서 끌고 가라. 군사들은 허수를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허수는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내가 붙잡혀가면 홀로 계실 아버지는 어쩐담? 허수는 군사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아버지만을 생각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허수가 잡혀갔단 말이에요. 거나하게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는 허수의 아버지에게 이웃집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딸이 잡혀갔다고요? 허수의 아버지는 영문을 몰라 눈만 끔뻑끔뻑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허둥지둥 집으로 향하였지요. 아이고, 내 딸, 허수야. 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가슴을 쳤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허수의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아이고, 딱한 양반, 그 아까운 쌀들을 새 모이로 다 주더니만 이제 허수가 불쌍해서 어쩐단 말이오. 그러게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면서 수군거렸어요. 아버지의 머릿속에 찢어지고 벗겨진 상처투성이 허수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에이, 이까지 새가 다 뭐란 말이냐? 아버지는 두 팔을 저어 짹짹거리고 있는 새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은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아버지를 피해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전부 날아갔지요. 허수야. 온 동네에 허수를 부르는 아버지의 소리만이 처량하게 울렸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새를 쫓기 위해 논이나 밭에 세워놓은 지푸라기 인형을 허수아비라고 불렀답니다. 장마 덕에 후궁이 된 처녀. 방명화는 자신도 모르게 절로 한숨이 나왔답니다. 참, 이를 어쩐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전하께 뭐라 아뢰어야 한단 말인가. 답답한 심사를 견디다 못한 방명원이 닫힌 방문을 활짝 열어 젖혔어요. 밖에는 며칠 전부터 시작된 장마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를 듣자니 그는 마음이 더욱 착잡해졌지요. 이럴 줄 알았다면 사촌 조카 딸이라는 단서라도 붙이지 말 것을. 추녀 끝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멍하니 바라보는 방명원의 기억 속으로 정조를 아련했던 그날의 일이 다시금 떠올랐어요. 하하, 과인의 나이 아직 어린데 무엇이 급하다고 이리 서두르는지 모르겠소. 전하, 그리 생각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종묘 사직을 생각하옵소서. 어서 후사를 보셔야 왕실이 안정되는 법이옵니다. 실은 항시 그것이 걱정이옵니다. 그는 정조의 혼인을 성사시키고자 간곡히 말하였어요. 방명원은
정조의 고모부로 살아생전 아버지 사도세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준 화평옹주의 남편이었기에 정조는 그를 남달리 신임하고 있었답니다. 과인이 이토록 건강한데 무엇이 그리 걱정이랍니까? 효의 왕후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뒤를 이어 간택된 선빈 성씨가 낳은 문효세자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뜬 후 더 이상 후사가 없자 많은 신하들이 후궁을 드릴 것을 적극 간청했지만 정조는 매번 거절하였어요. 그러나 방명원은 사사로운 고모부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더는 미룰 일이 아니라고 여겨 벌써 며칠째 정조에게 똑같은 주청을 올리고 있었답니다. 전하, 동촉하옵소서. 정조는 방명원의 주청에 못 이기는 척 말하였어요. 정 그러시다면 좋은 교수를 찾아주십시오. 신료들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그런 사람 말입니다. 정조가 승낙하자 방명원은 기뻐하며 아뢰었어요. 전하, 실은 소신의 진려 중에 재색을 두루 갖춘 교수가 한 명 있사옵니다. 가세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오나 전하를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방명원은 은근히 심중에 두고 있던 사촌 조카딸 얘기를 꺼내었어요. 그럼 간택이다 뭐다 해서 일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공의 사촌에게 의견을 물어서 좋다 하면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정조는 모든 일을 방명원에게 일임하였답니다. 방명원은 퇴궐하자마자 사촌의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 의논하였어요. 그런데 기뻐 날뛸 줄 알았던 사촌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언성을 높였답니다. 형님, 그 무슨 말씀이시오? 대궐의 후궁 자리는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면 그걸로 끝인데다 설령 왕자를 생산한다 해도 시기와 암투가 끊이지 않는 곳인데 내 어찌 귀한 딸을 그런 곳에 보낸단 말이오. 이보시게 이 일이 성사되면 가문의 영광이 아닌가? 방명원이 의아해하며 물었답니다. 내 비록 가난하지만 곱게 기른 딸 자식을 호랑이 굴 같은 대궐에 보내면서까지 가문을 빛낼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려거든 그만 돌아가십시오. 허허, 이거 참... 방명원은 혀를 찼답니다. 자네 생각이 정 그렇다면 어쩌겠는가.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안 하는 것을. 내 이만 돌아가겠네. 그날부터 방명원은 혼자 속을 끓이기 시작했답니다. 이를 어쩐다. 친척이라 말해 놓았는데 이제 와서 다른 집 교수를 고를 수도 없고. 방명원은 방문을 닫고 다시 자리에 누웠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방명원이 끙끙거리며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밖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날이 박생원님이 오셨습니다. 방명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저 양반은 또 웬일이신가? 박생원은 방명원의 먼 친척뻘 되는 이로 전라도 여주에서 농사를 지으며 서생 노릇을 하고 있었답니다. 집안이 워낙 공궁하여 친척들과는 일절 연락을 끊고 사는 박생원이었지만 방명원은 가끔 한양에 올라오는 그를 며칠씩 집에 묵게 하고 내려갈 땐 노자라도 얼마 손에 쥐어서 보내곤 하였지요. 아니, 대감, 어디 편찮으시오? 박생원이 방명원의 낯빛을 보더니 놀라 물었어요. 아닙니다. 헌데 이 장마에 한양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실은 이번 장마로 집이고 뭐고 다 홍수에 떠내려가고 말았네. 그래서 이번 장마로 여주 일대가 큰 피해를 보았는데 박생원 역시 살고 있던 살림살이 하나 건지지 못하고 그저 식솔들을 데리고 몸만 간신히 빠져나왔다는 것이었어요. 살림이야 워낙에 가난하여 건질 곳도 없었지만 그나마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논 면마지기마저 불어난 강물에 다 씻겨내려가 살 길이 막막하여 무작정 한양으로 올라왔다고 하였지요. 무작정 오긴 하였는데 당장 거처할 곳도 없어 이렇게 염치불고하고 찾아왔네 그려. 다른 이는 몰라도 대감께서는 우리를 무정하게 내치지 않을 것 같아서. 박생원의 눈가에 희미하게 눈물이 고였답니다. 그럼 식솔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선 남문 근처에서 기다리라고 했네. 이제 곧 어두워질 텐데 다 큰 딸 자식을 그런 곳에 두고 와서 영 마음이 놓이질 않는군. 딸이라고요? 박명원의 귀가 번쩍 트였어요. 딸아이가 올해 몇입니까? 말하기 창피하지만 벌써 19이구먼. 그 아이도 어서 혼처를 정해야 하는데 누가 우리 같은 가난뱅이와 사돈을 맺으려 하겠는가? 박생원의 말에 박명원은 마음이 급해졌답니다. 여봐라, 당장 박생원님을 모시고 가서 식솔들을 모셔오도록 하라. 그리고 마님과 따님도 계시다 하니 가마를 대령하여 가도록 하여라. 박명원의 예기치 않은 환대에 박생원은 기뻐 어쩔 줄 몰랐답니다. 잘만 하면 체면은 세우겠군. 시골에서 자란 아이니 조금 모자라긴 하겠지만 부인이 잘만 가르치면 될 것이야. 박명원의 가슴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해졌어요. 얼마 후 박생원이 식솔들을 데리고 돌아왔지요. 박명원은 하인에게 미리 일러둔 방으로 박생원과 식솔들을 모시게 한 후 박생원의 딸만 자신의 방으로 불렀답니다. 사뿐한 걸음걸이로 방으로 들어오는 박생원의 딸을 본 박명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옥이 진흙 속에 묻혀 있었구나. 시골 아이인데다 집안이 가난하여 기대하지 않았거늘. 박생원의 딸은 그야말로 어느 양갓집 교수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미모와 품격을 지니고 있었답니다. 또한 박명원이 묻는 말에 또박또박 공손하고 재치 있게 대답하니 박명원의 입에서는 연신 웃음이 배어나왔지요. 허허허, 형님께서 딸아이 교육은 제대로 하시었소. 정말 훌륭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오셨으니 남의 집이라 생각지 마시고 자리가 잡힐 때까지 편히 지내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박생원은 그저 박명원의 말에 감격할 따름이었어요. 며칠 후 박명원은 가벼운 마음으로 정조를 아련하였지요. 전하, 지난번 말한 교수의 집에서 승낙을 받았사옵니다. 그러셨습니까? 한 번 더 말하지만 교수는 별탈 없을 사람이겠지요. 정조는 신료들이 후궁 간택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 터라 집안도 그렇거니와 인물 됨됨이도 정숙한 여인을 원하였어요. 그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옵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가세가 좀 곤궁하다는 것뿐이옵니다. 가세가 곤궁하다. 허허, 그거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그려.
처가가 가난하니 세도를 부릴 염려가 없을 것이고 어느 당파에도 속하지 않았을 것이니 신료들의 당쟁에도 관여치 않을 것 아닙니까? 정조는 박명원이 중매를 선 박생원의 딸을 후궁으로 맞아들였어요. 장마통에 재산을 모두 잃은 아버지를 따라 한양에 올라온 것이 계기가 되어 하루아침에 후궁이 된 이 시골 처녀는 다름 아닌 정조의 셋째 부인인 수빈 박씨였답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은 훗날 정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조선 제23대 왕인 순조입니다. 도둑을 잡은 사또의 지략. 사또, 소승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십시오. 하루는 노승이 울상을 지으며 정주부사 이지광을 찾아와 하소연을 하였답니다. 무슨 일이냐? 소승이 있는 절은 형편이 넉넉지 못해 절에서 종이를 만들어 장터에 내다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승이 종이를 팔려고 장터로 가다가 소변이 마려워 잠시 지게를 내려놓고 볼일을 보았습니다. 헌데 소승이 돌아와 보니 종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빈 지게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이는 사라지고 지게만 남았다. 예, 사또. 부디 사또께서 제 종이와 더불어 도둑을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소승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노승은 간곡히 애원하였어요. 그래, 종이는 얼마나 되느냐? 한 30촉쯤 됩니다. 소승의 절은 오로지 종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 종이를 영영 잃어버리면 소승의 절은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질 것입니다. 부디 사또께서 살펴주십시오. 노승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이지광은 귀찮다는 듯이 말하였어요. 알았다. 내 알아볼 터이니 그만 돌아가거라. 오늘은 기분도 울적하고 하니 기방에 가서 술 취렴이나 해야겠다. 노승은 이지광의 말에 기가 막혔답니다. 이름난 명판관이라는 소문이 자자한 이지광이 도둑질을 당한 백성의 송사는 뒷전에 미룬 채 기방에 가서 술 취렴이나 하겠다니 어이가 없었던 것이지요. 뭐들 하느냐? 어서 출타 준비를 서두르지 않고. 이지광은 노승과 마찬가지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이방에게 큰 소리를 쳤답니다. 이방을 비롯한 아전들이 사또의 명을 받들어 출타 준비를 서두르는 사이 노승은 황당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왔답니다. 허허, 그거 참, 저런 사람이 무슨 명판관이라는 말인가. 그나저나 이제 어디 가서 종이를 찾는단 말인가. 노승이 돌아간 후 이지광은 아전들과 포졸들의 호위를 받으며 기방으로 향하였어요. 이지광은 밤늦도록 기방에서 술을 마시고 정신이 몽롱해져서야 아전들의 부축을 받으며 기방을 나왔답니다. 어두운 밤길을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이지광은 갑자기 우뚝 한자리에 멈춰 서더니 손가락질을 하며 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이놈, 니놈이 대관절 누구이기에 사또의 행차를 방해하는 게냐? 당황한 아전들이 이지광이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니 그곳엔 장승이 우뚝 서 있었지요. 사또 나리, 황송하오나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장승이옵니다. 아전들이 웃음을 참으며 말하였어요.
아무리 장승이라 해도 그렇지. 감히 치엄한 사또께서 행차하시는데 썩 물러나지 않고 떡하니 버티고 서 있단 말이냐. 어서 저놈을 잡아 옥에 가두거라. 아전들의 말에도 아랑곳 없이 이지광은 여전히 화를 내며 고함을 질렀어요. 사또께서 술이 과하셔서 그런 모양이니 일단 명을 받들게나. 이방이 하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뒤따르는 포졸들에게 말하였어요. 그리하여 포졸들 몇이 달려들어 장승을 땅에서 뽑아내 포박한 뒤 간가로 메고 갔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지광은 그제야 화를 사기고 조용히 관거로 돌아와 포졸들에게 일렀어요. 내일 아침 일찍 내 저놈을 문초할 것이니 너희들은 밤새 저놈이 도망가지 못하게 단단히 지키거라. 알겠느냐? 예, 사또. 포졸들은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대답하였어요. 이지광이 방 안으로 들어간 후 포졸들은 그의 어이없는 행동을 비웃으며 메고 온 장승을 관과 뒤뜰 아무데나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광은 일찍 채비를 차리고 관가에 나갔어요. 여봐라, 어제 잡아들인 장승을 당장 끌고 오너라. 아전을 비롯한 포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사또의 행동을 그저 술주정이려니 했는데 장승을 진짜 문초하겠다 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더욱 놀라운 일은 간밤에 관과 뒤뜰에 두었던 장승이 감쪽같이 없어진 것이었지요. 아전들은 당장이라도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만 같아 눈앞이 캄캄해져 애꿎은 포졸들만 닥달하여 이지광 앞으로 데려갔답니다. 무엇하는 게냐? 당장 그놈을 대령하라 하지 않았느냐? 이지광이 다그치자 포졸들은 모두들 관가 마당에 엎드렸어요. 사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주의하여 그 장승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디 저희들을 죽여주십시오. 포졸들은 일제히 목 놓아 고했어요. 무엇이라 그 같은 중죄인을 놓쳐? 그러고도 너희들이 살기를 바라느냐? 이지광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만 갔답니다. 포졸들은 그야말로 혼비백산하여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고 벌벌 떨고만 있었지요. 사실 그 장승은 간밤에 이지광이 신복들을 시켜 아무도 몰래 은밀한 곳으로 옮겨 놓았어요.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포졸들은 그저 죽을 죄를 지었다고 백배 사죄하며 엎드려 있는 것이었지요. 내 너희들의 목을 지금 즉시 쳐야 마땅하겠으나 이번만은 특별히 용서해 주겠노라. 대신 그 벌로 3일 이내에 각자 종이 2축씩을 나에게 바치도록 하라. 알겠느냐? 예, 사또. 포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곧장 종이를 구하러 나섰답니다. 그러나 워낙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라 그렇게 많은 종이를 포졸들 여럿이서 한꺼번에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렇지만 포졸들은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지라 이곳저곳 수소문하여 사또와 약속한 3일 후에는 각자 종이 2축씩을 모두 갖다 바쳤답니다. 포졸들이 갖다 바친 종이를 한 곳에 쌓아놓게 한 이지광은 미리 불러들였던 노승에게 잃어버린 자신의 종이를 찾아보라고 일렀어요. 노승은 종이를 이리저리 한참 뒤적이더니 절반 이상의 종이를 따로 모았어요. 사또, 이것들이 소승의 절에서 만든 종이이옵니다. 노승이 기뻐하며 이지광에게 아뢰었지요.
이지광은 노승이 골라낸 종이를 포졸들에게 보이며 어디서 구한 것인지 물었답니다. 예, 사또. 주막거리에 있는 어떤 집에서 이 종이들을 구하였사옵니다. 그 집이 원래 종이 장사를 하는 지물포더냐? 아니옵니다. 웬 사내가 그저 어디서 우연히 종이를 많이 구했다며 자신의 집에서 직접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 여봐라, 당장 가서 그 자를 잡아오너라. 포졸들은 신속히 종이를 판 사내를 관가로 붙잡아 왔어요. 네, 이놈, 이 종이가 어디서 난 것이냐? 이지광이 엄한 소리로 문책하자 붙잡혀온 사내는 그저 벌벌 떨기만 하였답니다. 어서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이지광이 사내에게 더욱 다그쳐 물었어요. 그것은 원래 소인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요, 사또. 사내의 목소리는 입 속에서 겨우 맴돌았어요. 어허, 이곳까지 와서도 거짓을 고하다니. 어서 저놈을 형틀에 매달아 매우 쳐라. 포졸들이 형틀을 들고 와 사내를 묶으니 사내가 기겁하여 소리쳤답니다. 아이고 사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실은 그 종이는 얼마 전 길에서 훔친 것이옵니다. 사내가 죽을 상을 한 채로 실토하자 이지광은 형틀을 거두게 하고 그를 하옥시켰어요. 그리고 종이는 모두 원래의 주인인 노승에게 돌려주었고 사내가 받은 종이값을 회수하여 포졸들에게 돌려주었답니다. 노승을 비롯한 고을 백성들은 이지광을 과연 명판관이라고 크게 칭송하였어요. 아전들과 포졸들은 이지광이 장승을 문초하려던 이유를 그때서야 깨닫고 그 현명한 지략에 너도 나도 감탄했답니다. 아진보의 상륙비. 신라 초엽의 일이었어요. 지금의 경주군 양남면 나을인 하서지촌 아진포에는 아진의선이라고 하는 한 늙은 고기잡이 할멈이 살고 있었어요. 할멈이 어느 날 갯가로 나갔다가 우연히 바라보니 바다 위에 까치떼가 모여들어 울고 있었지요. 할멈은 그것을 보고 이상히 생각하여 혼잣말로 이 바다 가운데 본래 바위가 없었는데 까치들이 어디에 앉아서 저렇게 운단 말인가? 하고 배를 저어 가보니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있어 까치가 그 배 위에 모여 울고 있고 그 가운데는 길이 20척, 넓이 13척이나 되는 궤 하나가 있었어요. 그 배를 끌어다가 나무숲 밑에 메어 놓았으나 그것이 좋은 일이 있을 조짐인지 나쁜 일이 있을 조짐인지 알지 못하여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맹세한 뒤에 그 궤를 열어보니 그 속에는 단정한 사내아이 하나가 들어있고 7가지 보물이 가득했답니다. 그것은 외국의 동북 일천리쯤 되는 곳에 있는 용성국의 왕이 정여국 왕료를 맞아서 왕비로 삼았으나 오래도록 아들이 없으므로 기도하여 아들 낳기를 구하였더니 7년 뒤에 임신하여 낳은 것이 사람이 아니고 커다란 알이었어요. 이에 국왕은 사람으로서 알을 낳는다는 것이 고금에 없는 일이니 이것이 흉사가 날 조짐이라 하여 빨리 바다에 버리라고 하였지요. 그러나 왕비는 차마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그 알을 비단 포대기에 싸서 7가지 보물과 함께 궤에 집어넣고 배에 실어 바다에 띄어 보내면서 만일 인연이 있거든 사람이 되어 좋은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집을 이루어 잘 살아라 하고 축수하였어요.
그것이 처음에는 가락국 바다 가운데 배가 와서 닿았으므로 가락국 사람들이 함께 북을 치고 맞아서 머무르게 하였으나 배가 곧 달아나 이 아진 포구에 이르렀던 것이었답니다. 이것을 본 늙은 할멈은 곧 이 아이를 데려다가 길렀는데 처음 이 아이의 괴짝이 와닿아 있었을 때 많은 까치들로 인하여 괴를 발견했으므로 까치 작자에서 새 조자를 버리고 성을 석시라고 하였으며 또 괴를 풀고 아래서 탈에 났으므로 이름을 탈해라고 했다고 한답니다. 달해가 점점 자라매 지력이 남보다 뛰어나고 또한 늙은 어머니를 잘 복양하였어요. 어느 날 늙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니 지금부터 학문을 배워서 공명을 구하라 라고 하였지요. 이에 탈해는 크게 깨닫고 학문에만 힘을 써서 나중에 신라의 둘째 임금 남해왕의 사위가 되고 얼마 안 가서 대보 벼슬에 오르고 정사를 보좌하고 있다가 유리왕의 뒤를 이어 신라 넷째 임금의 왕위에 올랐답니다. 이분이 석시의 시조이지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세운 달해왕의 상륙비가 아진포 양아림 숲을 속에 서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들으신 친정을 그리며 오른 고갯마루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난한 지방과 병든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힘겨운 시집살이 속에서도 가족을 지켜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가족을 향한 사랑과 정성입니다. 큰딸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자신의 행복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어머니와 가족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는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딸의 삶을 걱정하면서도 딸이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지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때로는 말보다 깊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꿋꿋이 살아가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큰 딸의 삶에는 참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도 지나온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왔는지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날 고개라는 이름에 담긴 그리움과 만남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싶어도 쉽게 만날 수 없었던 가족이 마침내 서로를 마주하는 순간, 그 만남에는 단순히 얼굴을 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를 그리워했던 마음,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마음,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겠지요. 그래서인지 만날 고개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옛 이야기 속 한 여인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 애써주었던 가족,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어 더욱 그리운 사람들까지. 오늘 밤
만날 고개에 얽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조용한 추억 하나를 떠올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를 잘 살아내신 여러분, 밤동화 TV로 듣는 옛 이야기의 따뜻한 여운과 함께 오늘 밤도 편안한 휴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